자, 은퇴 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고객 각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니즈가 다 다양해요. 고객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고요. 자,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바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다. 이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 성향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투자 성향을 본인 스스로 점검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말을 듣고 금융상품 좋다고 하니까 다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투자 성향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니까 이런 투자 성향 설문서를 통해서 고객님 투자 성향은 이런데 현재 재무 상태를 보니까 고객님의 자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고객님의 이제 니즈를 좀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상담 다 기법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성향 진단표 표 2-2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돼 있다. 좀 넘기시면 1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상품의 다만 있죠. 다만 여러 가지 상품에서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의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투자 성향별로도 뭐 이렇게 쭉 초저 위험, 뭐 안정형, 안전추구형 쭉 나와 있죠. 네.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성향은 이제 안정형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정형, 안전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뭐 크게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공격형이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투자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왜? 아, 이분은 이미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하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좀 직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성향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성향 설문서는 내가 좀 우리 고객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또 고객님 오셨을 때 항상 반드시 이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을 위한 안정형 금융상품. 자, 이 보수적 투자 성향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겠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입니다. 이게 채권 혼합형이 아니에요. 채권형 펀드. 자, 해외 채권형 펀드. 채권이 들어가죠. 채권형. 그 다음에 ELB, DLB. B가 본드의 약자죠. 부. 그래서 이렇게 B로 끝나는 거는 보수적이다.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이거를 우리가 좀 추천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 채권형 펀드. 자,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주식이 뭐다? 제로다. 제로. 자, 주식 제로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의 위험, 세 가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시장의 위험,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이 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채권 가격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오르죠. 그리고 금리가 뭐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죠, 항상. 자, 단기 채권, 장기 채권에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때 채권을 2%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지금 현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살까요? 아니면 다음에 나올 뭐 3%짜리 이 채권을 살까요? 당연히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 채권을 가격이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장기채로 갖고 간다? 아니죠. 왜 다음에 또 높은 금리의 채권이 나오는데 왜 이걸 장기채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단기채가 더 선호가 되는 거죠. 단기채.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지금 현재 5%짜리예요. 5%짜리. 근데 이제 떨어져서 2%짜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채권 가격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채권을
장기적으로 장기 채권이다. 그러면 이게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상반되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별 위험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 상황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채권이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위험은 있다. 유동성 위험은 채권 자체가 뭐 천억 뭐 그래요. 몇 천억. 그래서 채권 단위가 꽤 크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의 위험은 아닌 것은 뭐 위험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험에. 해외 채권형 펀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세계 시장 대비 우리나라는 1.8% 비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몰빵식 투자다. 이렇게 세계에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초이스를 좀 시야를 너무 좀 좁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죠.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흥국 채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채권형 펀드 투자 시 유의점, 이거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이 환율,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하죠. 자, 투자 대상 채권 위험해서 해외 채권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해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인 위험이 있다. 그리고 환율. 자, 대부분 한해지형 같은 경우는 H라는 표시가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 헤아라가 있고 달러가 있고 우리가 원화가 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화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달러로 환전을 하고 달러가 헤아라로 가겠죠. 그러면 브라질도 지금 엄청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헤아라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이걸 또 달러로 바꿔서 원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가 또 가치가 떨어지면 또 이중으로 환차손이 난다는 거예요. 환차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환해 지역은 이 달러에 대한 해지밖에 안 되고 신흥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통화에 대해서. 그래서 환해지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수수료 및 환매 기간이 국내 수수료보다 높고 환매 기간이 길다. 네. 그건 뭐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신흥 채권형 펀드 경우 방금 설명했죠? 환해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객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반드시 왜? 나중에 돈을 찾았는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은 났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클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체킹을 하고 체크를 했다라는 거 아니면 글씨를 쓰게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객분들은 이제 잘 되면 이제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들은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 자, ELB 핵심 포인트, ELB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ELB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ELS는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으로 총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분리가 되었다라는 설명으로 교재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ELT는 디파짓해서 예금이죠, 예금. 그래서 예금자 보호와 원금 보장이 같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ELT는 트러스트해서 신탁에다가 뭘 편입했다? ELS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은행에 좀 접근하기 쉽죠. 증권사보다는 많이 은행들 많이 가시니까요. 그래서 ELT들을 많이들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ELS와 ELB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큐리티스 증권과 본드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이건 증권이기 때문에 부분 보장 일정 배려를 했을 경우에 뭐 낙인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분 보장형 일정 수익률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죠. 그래서 일정 부분만 보장한다 해서 부분 보장형이라는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ELF 펀드죠, 펀드.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 비위 보장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LB 핵심 포인트를 찾아보면, 자, ELS에서 별도로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뭐가 안 된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위험이 적다. 왜? 본드니까 원금 보장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LB는 발행사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발행사가 망하면 같이 수익을 못 찾는 그런, 원금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보수적 투자 성향은 고객을 위한 안정형 금융 상품 중에 ELB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상승형 수익 구조. 자,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 책자의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승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12%를 초과한다. 수익을 기준 자산 최초의 기준 자산 가격 대비해서 12%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확정적으로 1%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초과하지 않고 이 바운더리 있으면, 이 배려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참여율이라는 게 있죠. 여기 참여율 25% 이렇게 돼 있죠. 참여율. 그렇죠? 자, 그래서 4분의 1이죠. 25%면. 만약에 수익이 지금 현재 12%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에서 3%를 1%에서 추가해서 주겠다. 그래서 총 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1%. 또 마이너스 돼도 1%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방향 수익 구조형 ELB 나와 있죠. 양방향은 어떻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 초과하게 되면 원금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수익 구조형 ELB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형, 조기 상환형. 주로 이제 조기 상환형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수익을 지급해주는. 대신 6개월마다 평가하는 거죠. 6개월에서 충족이 안 됐으면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만기, 이런 식의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기 상환형 ELB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S 편의 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ELB,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금융에서 신용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